안타깝게도 지금 모니터가 나오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첨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티칭의 주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그 스태킹 앙상블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주로 연구하는 주제는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설명력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들이 깊게 발전을 하면서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설명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자, 이게 지금 2021년 8월에 출판됐던 논문이고요. 그 SSCI 1쿼타일 이내 저널이고 임팩트 팩터는 3.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보건 저널에 제가 그 최근에 출판했던, 자, 이거 연구의 주제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습할 주제인데요. 그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엔자이티 디스올더, 자, 엔자이티 디스올더는 불안장애인데요.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최상의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태킹 앵상블이라는 걸 통해서 최상의 모형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최근에 약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또는 투명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응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에 근무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빅데이터 전공하고 있고,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데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노화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딕션 모델, 그 다음에 디멘시아, 치매 또는 커그니티브 프레이티,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노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들을 그간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연구 주제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독거노인의 불안장애를 어떻게 잘 예측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목차를 지금 제시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연구자의 연구 동향, 그러니까 저의 연구 동향하고 그간의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까지의, 제가 사실은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이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최신의 2018년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라서요. 아직 교재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동향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앵상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앵상블 모델에서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태킹 앵상블이라는 모델입니다. 스태킹 앵상블 모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설명 가능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XAI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화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판된 저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 응용 사례가 어떠한 방법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정형 데이터, 소위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XAI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드 캠이라든지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소위 정형 데이터는, 스트럭처럴 데이터는요, 이거는 XAI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제 막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 응용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까지는요, 뉴럴로지컬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연구를 이제 주제로 쭉 해왔습니다. 이 뉴럴로지컬 랭귀지 프로세싱은 어떤 거냐면요, 어페이지아, 실어증 또는 모터 스피치 디스올더 또는 파킨슨 디지스, 그 다음에 루게릭병, 근육축성 측사경화증, 또는 라이트 헤미페이지얼 인조리라고 해서요,
우방부 손상 장애, TBI, 외상성 뇌손상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뉴럴로지컬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뇌의 모듈이라고 합니다. 뇌의 어떤 영역이 에어리어가 손상을 당하면 그와 관련된 커넥팅 되어 있는 어떤 인지 부분이라든지요, 어떤 랭귀지 부분이라든지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몰토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듈로 단위로 나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 예측 연구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였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이 디멘시아, 치매 연구이다 보니까 치매는 이제 완치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측 무용을 구축하는 게 제 연구 테마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2010년대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연구는 우리가 뇌졸중 이후에 그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가 손상당하면요, 그 디살스리아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손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위가 중추신경계냐 CNS냐, 그다음 말초신경계냐에 따라서요, 이것이 이제 스페시픽 디살스리아나 아니면 플래시드 디살스리아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음성에 이제 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먼트로 이것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가 제 처음에 연구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2014년도에는 웨이티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웨이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eing vocal cord muscular disorder라는 것은 우리가 그 후두 양성 점막 질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악성 종양 외에도 사실 덩어리는 암이 아닌 경우는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으로부터 구분해내는 그런 예측 모형을 그때 또 처음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신경근 전기자극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쪽 후두 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신경근에 전기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실험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역시 여러 가지로 보이스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음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인덱스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 SCA 저널에 이제 임상 연구를 또 진행했었는데 스펙트럼 스터디라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앞에 화면이 안 나와서 혹시 화면 보시는 분들은 좀 그 수업 자료에는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연구라서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에이프락시아 오브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말식 실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프라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VOT, 보이스 언셋 타임을 이걸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도 한 적이 있고요. 2016년도에는 일본에서 발행한 인포메이션이라는 저널에서요, 루게릭 환자들의 스펙트럴하고 캡스트럴 이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루게릭병 환자들이요, 그것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RTMS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임상연구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 뇌에 그 어떤 경두계 자극을 이제 주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2016년 정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비급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버벌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임프로빙 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애너믹 어페이지아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작년에는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결과 중에 하나는 바이오메디신이라는 저널인데, 이게 이제 SCI 중에서 JCR 기준으로 상위 10% 있는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6.8 정도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 핵심은 이제 NMES라고 하는 그 신경근 전기자극 치료하고 맨델슨 매니버라는 이제 기법하고요,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멀티툴한 어떤 트리트먼트가 과연 이 디스페이지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임상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언제 예측 연구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냐면요, 클러스터링 연구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2012년도에 아주대 의료원에서 예로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팀이 같이 공부했던 연구고요. 역시 SSCI 저널에 실렸던 연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중 위험 요인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그런 그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요. 과연 멀티플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서 이런 어떤 위험 인자가 각각 큐뮬리티브 이렇게 누적이 될 때 과연 위험 확률이 더 지수함수적으로 느느냐에 대해서 당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측 모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사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던 테마는 버벌 메모리랑 그 다음에 비주얼 스페이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구어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기억이고요.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공간적으로 들어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두 개의 어떤 패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한테 과연 봤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기억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을 예측하는 데 효율적이냐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 굉장히 좀 오래전인데요. 이때 이제 2014년도 정도에 그때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지 소위 머신러닝이 조금 우리나라 특히 국내에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제가 그 알파고 나오기 1년 전에 저는 이제 트리 베이스드 러닝 모델을 이제 제가 그 저널 보이스라고 하는 SCI 저널을 또 그 단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역사회 이제 성인 3,135명을 대상으로요. 이런 어떤 그 라딘저 패솔로지가 우리가 후두 병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배우시겠습니다만 트레베이스드 러닝 자체가 화이트 박스 모형이라서요. 약간 좀 베어러블리티에 조금 가변성의 영향이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형을 임상가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또 제가 진행을 했었고, 자 2015년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저널에서요 퀘스트라는 이제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베이스드 러닝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엔더크로닌 디솔더, 그러니까 내분비 장애 환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프리딕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회과학적인 자료도 한번 접목해 봤었는데요. 이게 임상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과학 자료에서는 설명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자료는 다문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멀티컬처럴 패밀리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다문화 사회로. 그래서 이분들을 중에서 이런 커리어 랭귀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니즈, 요구도를 예측하는 그런 그 역시 또 트리-베이스드 러닝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때는 이제 그 국어학자랑 같이 콜래보레이션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좀 사실 오래되긴 했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연구도 2016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또 하이브리드 모형, 오늘 설명드릴 스태킹 엔sem블 모형이랑 하이브리드 모형이 조금 다른데요. 이때는 하이브리드 모형을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 중에서 과연 마일드 디멘시아,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디멘시아 환자들, 아주 초창기 경도의 이 치매 환자들은 MCI, 그러니까 그 경도인지 장애 환자랑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주 경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둘을 감별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 테크닉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최근에 1년 사이에 총 28편의 연구를 SCI 또는 SSCI 연구를 단독으로 이제 출판했었는데요. 28편 중에 2편은 이제 제가 제휴저자긴 합니다만 공저자가 1명씩 있었고요. 26편은 제가 커레스펀딩 어서이자 퍼스트 어서로 논문을 작성했었죠. 이때 했던 연구들은 보면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파킨슨 디지스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파킨슨 디멘시아, 파킨슨 치매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베스트하게 아주 초창기에 조기에 감별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램 수면장애 데이터랑요, 그 다음에 뉴로사이콜로지컬 프로파일 이런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파킨슨 디멘시아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예측을 했던 연구가 이제 세계 정신과학 저널에 이제 실리기도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제가 머신러닝 이용해서 파킨슨 디지즈 연구를 좀 주로 많이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했었고요. 네, 쭉쭉쭉 딥러닝 연구도 했었고요. 좀 정말 랜덤 퍼스트 모델이 정말 효과적이냐 이런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아까 첫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아티클은 177편의 아티클을 썼고요. 이 중에서 175편이 단독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SCI는 그 중에 118편이 이제 출판이 됐고, 프로시딩지는 98편을 거의 제가 다 단독으로 이제 제출을 해서 175편의 이제 지금까지 페이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작성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30대 전 세계 상위 7.5% 누적 연구 실적을 이제 갖고 올 수 있었던 그만큼 이 분야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인제대에서 했던 연구들 중에서 최근에 와서 제가 많이 이제 발표했던 저널은 스태킹 앵셈블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앵셈블 연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275편 연구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정도 재미난 발견을 얻었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우수한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275편 연구는 대부분 옵티멀한 머신러닝이 도대체 뭐냐를 찾았던 연구들이었거든요. 예컨대 요즘 잘 대세인 딥러닝이 항상 모든 부분에서 모든 필드에서, 모든 도메인에서, 모든 데이터 유형에서 항상 옵티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에서 보면요, 의외로 이 딥러닝하고요, 그냥 일반 머신러닝하고요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그닥 차이는 안 났었는데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떤 모델이 옵티멀하냐가 참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설명력을 부여할 것이냐. 이건 정말 최근에 이제 우리 이슈입니다. 이 분야에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판서가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보기를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개의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 옵티멀하게 비정형 데이터에서요?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연속형이나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만든다면, 자, 1번은 제가 한번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3번은 딥러닝. 제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알고리즘 쓰시겠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에이다 부스트나 XG 부스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비대면으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미 찍어놨습니다, 사실은.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요, 만약에 암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키나 몸무게처럼요. 자, 이런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은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딥러닝 중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모델들이 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옵티멀, 성능이 좋은 모델을 생각하세요? 어떤 모델이 과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정형 데이터, 죄송합니다. 제가 비정형을 썼네요. 정형 데이터입니다. 네, 어쩐지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형 데이터요. 제가 한 분만 물어볼게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한 분씩만 물어볼게요. 세 분만 딱 물어볼게요. 요새부터 물어볼게요. 그냥 자, 지금 빨리 찾아보시고요. 이건 다 찾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흥 씨가 생각하기에 지금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딥 러닝이 있는데요.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예상되세요? 딥 러닝이 어떤 이유에서? 정상에서 네. 정상들이 더하면 딥러닝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네, 좋습니다. 딥러닝이 어쨌든 정상 데이터에서 정형 데이터에서 알고리즘 자체가 좋다. 네, 좋아요. 뭐 일리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달라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쪽에. 자, 우리 환희. 네. 정형 데이터 기준에서는 XG 부스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 알고리즘 정확하게 몰랐어요. 살짝 검색해보니까 이 좀 분류하는데 좀 특화된 그런 알고리즘인 것 같아서 정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좀 쓸만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스팅하고 배깅하고 스태킹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한, 제가 연구를 쭉 해왔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부스팅의 최근 경향들이 어떤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거는 책에서 교과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AI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요. 이게 예를 들면 한 재작년에 나왔을 때는 XG 부스트가 제일 좋았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라이트 GPU도 좋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게 최근에는 캣 부스트라는 어떤 모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만들기도 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고리즘이. 자, 미니, 창민이. 저는 XG 부스터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왜냐면 후회하는 배팅 작업에서 이제 의견을 총합적으로 모아가지고 확률 계산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그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앵상블 모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앵상블에 우리가 부스팅 배깅을 나는 정확하게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물론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른데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얘네를 하이브리드로 합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환희한테 휘발유차가 좋을지, 제가 차를 사고 싶어요. 휘발유차가 좋을지, 디젤차가 좋을지, 경유차가 좋을지 고민한다면 뭐라고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것 같아요? 연비를 생각하면은 경유차하고 정수성을 생각한다면 휘발유차. 그치? 때때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잣대로 성능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밸루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라면, 자, 만약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유도 들어가고 휘발유도 들어가고 전기도 엔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듀얼로 두 개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살 것 같아요? 휘발유차랑 디젤이랑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인데 경유도 들어가고 휘발유도 들어가고 전기 엔진도 양쪽이 심장이 있어, 듀얼로. 어떨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그쵸? 동의하시죠? 자, 이거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딥러닝에. 얘네를 장점만 다 모아서 하나의 모델로 만든다면, 거기서부터 스태킹, 앵상블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컨셉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단 제가 아는 선에서의 소위 이제 썰을 푼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쭉 공부를 해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연도는 좀 차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앵셈블 모델의 우리가 유행 또는 경향, 트렌드는 어떻게 됐냐면 2000년대 초반에요. 웨깅이나 부스팅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1년에 아주 유명한 브레이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죠. 랜덤 포레스트부터 앵셈블 모델로 들어가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기존에는 우리가 베깅 부스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의사결정 나온 모형이잖아요.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잖아요. 이렇게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무 형태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암 예측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는 술을 음주를 하시느냐 yes or no,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느냐 yes or no 해서 yes면 암이 몇 % 확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화이트 박스 모형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가변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 두 번째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계속 모델이 바뀝니다.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체중계를 우리가 올라가요. 체중계.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를 올라가는데 제가 어제 올라갔을 때 몸무게랑 오늘 올라갔을 때 몸무게 수치가 다르다면 그 체중계는 믿을 만한 체중계일까요? 못 믿는 거죠. 제 체중이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매번. 자, 이것을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이 매번 머신러닝을 구동할 때마다 예측되는 값이 달라진다면 이거는 사실은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는 높은데 만약에 매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랜덤 포레스트는 베깅 부스팅을 같이 이용해서 지금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베깅 부스팅은 이걸 이용해서 계속 복원 추출을 해서 얘를 여러 개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 500개쯤 만들어요. 이걸 이제 설정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패러미터가 되겠는데 랜덤 포레스트에 쉽게 얘기하면 랜덤 포레스트 이런 트리를 만들어서 500개쯤 만들어서요.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거나 평균을 냅니다. 에버리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축구 심판이에요. 축구 심판인데 축구에서는 오심이 많이 나니까 주심 외에도 부심이 있죠. 부심이 한 역할은 뭐죠? 축구에서 부심이 한 역할. 심판이랑 그쵸. 축구 잘 모르는구나. 우리 저기 축구 잘 알 것 같은데, 흥씨는. 싫어요. 자, 부심의 역할 뭐냐 하면 부심은 업사이드를 봐요, 업사이드. 그러니까 업사이드 뭔지 아시죠? 축구에서. 업사이드만 봐요, 부심은. 왜냐하면 주심이 혼자서 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 많은 필드를. 그러면, 부심은 상대편 공격수가 만약에 그 최후반 수비수보다 더 앞서 있는 건 우리가 업사이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심도 오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왕왕 국제대회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심이 2명 있거든요. 원래 이쪽 필드에 1명, 저쪽 필드에 1명. 근데 부심이 만약에 4명이면 어떨까요? 2명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겠죠. 우리가 오심을 안 볼 거 아니에요. 8명이면 10명이면 더 정확하게 그 경기 내용을 판단해낼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그래서 이런 가변성이 있는 화이트박스 모델인 트리 베이스드 러닝을 500개, 1000개를 계속 복원 추출해서요 결과값을 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투표해요. 그래서 마치 심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0개면 500명의 심판이 제일 유력한 프리디터 팩터가 뭐냐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심판이 너무 많은 게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들? 심판이 오히려 다수결을 원칙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심판이 예를 들면 잘못 학습되면 다수결이 엉터리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즉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인 경우에는 노이즈가 뭔지 알 수 있죠. 자,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하는 경우에는 과적화,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랜덤 포레스트 설명하려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 이후에 2010년까지 주로 쓰였고요. 그 이후에 2010년부터 17년까지 각종 부스팅 모형이
이 정령 데이터의 설명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설명 가능한 모델들은 아니에요, 대신에.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이 비정형 데이터인 이미지나 영상에서 지금 컨볼루트 뉴럴 네트워크나 RNN, 리커런스 뉴럴 네트워크나 LSTM,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력으로 쓰이는 것처럼요. 비정형 데이터, 신체 계측, 임상 데이터는 뭘 많이 썼느냐? 지금 저 부스팅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부스팅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느냐? 2010년도쯤에 만들어진 건 2003년도인데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의료에서는 에이다 부스트,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댑티브 부스팅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XG 부스트가 2016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 중국에서 그 케글 대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조금 더 진보된 게 라이트 GBM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을 텐데 그냥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왔고요. 최근에 2020년에 작년에 19년 20년에 캣 부스트라고 해서 캐티컬컬 부스팅이라는 게 부스팅 모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이 조금씩 늘었다고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좋은 것들만 모아서 네,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이 스태킹 양성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느냐? 2015년부터 연구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최근 것들이고요. 또 제가 주로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에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자, 예를 들면 지금 그림 3개가 있죠. 자, 트리비스트 러닝 모델, 그 다음에 지금 옆에 S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 그 다음에 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각각 장점만 모아서 자, 2단계에 걸쳐서 이 스태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컨 레벨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것을 메타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걸 만들어서 새로운 프리터를 만드는 건데요. 자,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좋은 머신러닝들을 다 모아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자예요.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자, 그 전에 우리가 앙상블 모델하면 배깅과 부스팅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배깅 부스팅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위 스태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생블 러닝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매깅이나 부스팅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찬민이 아까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부스팅하고 배깅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건 둘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둘 다를 같이 쓰는 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이제 초기 모델이죠. 자, 그러면 배깅이 뭘까요? 배깅 핵심은 본인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요 힌트는 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수업 자료의 그림에 있습니다. 배깅의 핵심은 뭘까요? 가운데 나오는 자료들의 개념이라는 종합 답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답을 내는. 아니요. 그건 아까랑 비슷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합친 개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에요. 자, 여기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환희. 네. 배깅의 개념은 뭘까요? 핵심 개념은? 그림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창민이가 그림 보고 이렇게 이 써맞는 거를 시그마를 봤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시그마 전 단계까지가 딱 배깅에 좀 더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수식으로 많이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수식보다 컨셉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그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은요, 어차피 컴퓨터가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손으로 수식을 이해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만 컨셉 이해하는 게 더 먼저예요. 우리 흥씨, 네, 흥씨가 봤을 때 지금 배깅 모델 있죠. 네, 부스트랩 어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어그레이팅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건 제 장점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찾고 있었구나.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좋습니다. 핵심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니까 이 막 사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깅은 무작위 복원 추출이에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림 보시면 자, 똑같은 지금 데이터인데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3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복원 추출하면 4개, 5개, 6개, 7개, 8개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을. 즉 배깅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 번만 분석한 모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A, B, C, D, E, F 계속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보세요. 공이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바구니 안에 한 20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제가 공을 뽑는 거예요. 5개를. 근데 제가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뽑았다가 다시 공을 집어넣고 상자 안에 다시 뽑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10번, 100번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구슬이 뭔지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뽑았을 때보다 100번 넣었다 뽑았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자, 이게 배깅입니다. 부스팅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배깅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스팅은 뭐냐 하면, 부스팅은 조금 더 어려운데, 부스팅은 여기에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가 지금 말씀드렸던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 캐테고리컬 부스팅 모델의 각각의 그것을 이제 결정짓는 특징이 되는데요. 어쨌든 부스팅은 예를 들면 내가 좀 뽑았을 때 오류가 많이 나는 어떤 결과값에 좀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위클러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내가 뽑았을 때 좀 더 영향력이 큰 것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이냐, 자, 이런 기법을 우리가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저거를 옛날에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에서 초창기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최근에는 저 모델을 같이 써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게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컨셉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메타 모델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상위의 개념은 메타러닝이에요. 그래서 메타러닝 방법으로 불리는 게 이제 스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러닝이 뭐냐면, 메타라는 게 우리가 어떤 모델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상의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는 이 메타 모델 방법 중에 스태킹이 있는 거예요. 제 그림을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보시면 지금 모델 1, 2, 3부터 해서 모델이 ND까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모델 1은 제가 예를 들면 KNN, K 최근적 이웃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 모델 2에서는 decision tree, 그 다음에 supportive version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레벨 1단계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벡터처럼요, 이렇게 합쳐요.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합친 다음에 요 합쳐서 다시 요것을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로 나눠가지고요, 각각 메타 모델이 위에 있는 요 여러 개의 모델의 값을 합칩니다. 합쳐서 마지막 파이널 프레딕션을 내는 게 우리가 스태킹 방법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컨셉은 이렇고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베이스 러닝이라는 스텝이 있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메타 모델이라는 이제 그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스텝 1에서는 각 모델별로, 모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별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예측한 결과값을 기반으로 메타 모델을 위한 학습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뒤에 보시면,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모델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것보다 4개의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개의 모델을 각각 지금부터 스태킹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각각 4개를 지금 모델로 학습 데이터, 지금 옆에 보시면 그림, 흰색 그림이요.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생성합니다. 2번 모델에서 생성하고요. 3번 모델을 생성하고요. 4번 모델을 생성하죠. 이 모델들을
다시 2단계에서 메타 모델 스텝 2에 지금 보이시죠? 그림에서 스텝 2에 요것을 합쳐요. 즉 예를 들면 1번이 아까 KNN을 쓰면 KNN에서의 요 값을 각각 테스트만 따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하는 요 그 데이터를 따로 모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아까 디시전 트리였으면 디시전 트리 값을 또 모읍니다. 학습 피처 데이터 세트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또 있었죠? 서포트 베터 머신이면 서포트 베터 머신에 또 학습 데이터와 이 검증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이거를 최종 메타 모델. 그래서 여기서 메타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스태킹 앵상블에서는 메타 모델이 이것을 다시 예측하고 평가하는 그런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우리가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모델하고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여러 개의 모델을 이 베이스 모델하고의 궁합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스태킹 앵상블도 무조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금 XGBoost, AdaBoost, XGBoost 딥러닝이 있고 제가 이게 1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베이스 러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베이스 러너고요. 베이스 모델이고 두 번째 이것을 다 합쳐갖고 이제 네 번째 모델이 제가 이것을 메타 모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를 통합해주는 얘를 뭘 써볼까요? 예를 들면 라이트 GBM을 썼어요.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죠.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라이트 GBM으로 메타 모델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모델의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되게 많겠죠. 보세요. 각각 하나씩 쓰는 모델도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aBoost랑 라이트 GBM 섞은 모델, XGBoost랑 라이트 GBM 섞은 모델, 그 다음에 딥러닝이랑 라이트 GBM 섞은 모델, 그 다음에 XGBoost, AdaBoost랑 라이트 GBM 섞거나 AdaBoost 딥러닝이랑 라이트 GBM 섞거나 경우의 수가 되게 많죠. 12개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제일 이제 많이 섞은 게 뭘까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섞은 게 당연히 AdaBoost 섞고 XGBoost 섞고 딥러닝 섞고 심지어 라이트 GBM까지 섞는 이 모델이 제일 많이 섞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섞은 이 모델이 성능이 가장 정확도가 가장 좋을까요? 대체로 좋습니다. 대체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섞으면 제일 좋긴 해요. 사실 궁합이 좋다는 가정하에서 아주 상극이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이 개별 모델보다요 AdaBoost랑 라이트 GBM을 섞었더니 오히려 XGBoost 혼자 쓰는 것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발견했던 연구 중에 보고했던 연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궁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쌀국수. 우리 베트남 가면 쌀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죠? 쌀국수에 양념 많이 넣잖아요. 그 고수 같은 거 넣지 않나요? 고수도 넣고 양파도 넣고 맞죠? 근데 재료가 이렇게 넣으니까 맛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뭐 잘못 넣어서 양념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맛있는 쌀국수라는 게 우리가 모든 재료를 다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상의 맛있는 쌀국수를 만들려면 궁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스랑 면이랑 국물의 그 궁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김 좋아한다고 해서 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쌀국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맛있는 그러면 쌀국수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이 스태킹 앵상블에서의 핵심인 겁니다. 연구에서는. 자, 그래서 컨셉은 좀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베이스 러너는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트레인셋을 활용해서요 다수의 트리를 생성해요. 자, 그래서 베이스 러너를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다시피 트레인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이 있는데 트레인셋은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 머신러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소모하고요.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또 쓰죠. 데이터셋을 나눠 쓸 때. 그래서 자,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개별 모델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려울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베이스 모델은 단일 모델이에요. 싱글 러너, 단일 모델. 자, 단일 모델을 저렇게 쭉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스트래핑 샘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중치를 좀 합쳐줘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셋을 자, 지금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그 수업변에서 보시듯이 자, 메타데이터 트레이닝 셋을 지금 각각 확률 여기서 P는
프로바빌리티죠. 그래서 확률을 다 계산합니다. 벡터를.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의 밸리데이트 셋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이 트레이닝 셋에서 나온 것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예시인데요. 리그레이션 트리라는 걸 활용해서 베이스 러너를 구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타겟 베어러블은 그러니까 이분형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예측된 것을 0일로 우리가 바이너리하게 우리가 이것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뒤에 보시면 그 다음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메타데이터가 이제 메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섞었던 이 데이터를 다시 이제 여기 이 연구에서 이제 메타 모델을 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그 메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값들을 다시 그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다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좀 어렵죠, 개념이. 네. 이때 쓰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저거는 NSGA는 이제 유전체 분석할 때 많이 써요. 딥러닝에서 유전체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저런 걸 쓰던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모델 컨비네이션 with 스테이킹이라는 방법을 쓰던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컨셉 자체는 간단한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이거예요. 하나의 모델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개의 모델을 쓰면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러면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스테이킹 엔semble 여러 개의 모델을 통해서 좋은 궁합을 통해서 하나의 최상의 이제 옵티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경우의 수를 다 봤더니 얘 4개를 다 합친 모델이 제일 좋더라라는 답을 얻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옵티멀 모델의 셀렉션입니다. How will choose?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러면 옵티멀 모델을 셀렉션 선택할 것이냐, choose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환희한테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이브리드 이제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하고 지금 이 가솔린을 쓰는 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연비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정숙한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가속 타임이 얼마큼 짧은지 자동차는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되겠죠. 아니면 한번 이게 얼마큼 오래 가는지 연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만든 이 여러 개의 모델을 섞어서 만든 이 스테이킹 모델을 어떻게 그럼 평가할 것이냐. 최상의 모델이 뭐냐.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자, 아까 흉씨가 보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거는 매깅, 부스팅, 스태킹의 각각 특징이란 장단점을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창에서 조금 기억하시라고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매깅은 결국 특징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깅 자체는 여러 개를 생성하기 때문에 즉 한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한 사람의 심판이 판단하게 되면 오심의 가능성이 있지만 10명, 20명, 100명의 심판이 그 경기를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보팅 투표죠. 또는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모델이 하나일 때는 오버피팅이 확률도 높지만 트리-베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개면 오버피팅이 좀 줄어들죠, 그나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예시인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외모 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쁜 여성이 있고 좀 덜 예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흉씨가 예쁜 여성이라고 판단하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봤을 때 안 예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오버피팅이에요. 근데 만약에 판단을 흉씨도 보고 환희도 보고 민희도 봤을 때 3명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쁜지 안 예쁜지. 투표에서 예쁘다로 결론이 났으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예쁠 가능성이 높죠. 3사람의 합의를 본 거니까. 이것이 보팅 방법이거든요. 배경에서의. 자, 목적은 배열에서 감소하는 겁니다. 별표 꼭 쳐주시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표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샘플링은 랜덤 샘플링이 있습니다. 샘플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자, 부스팅은 특징은 아웃라이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아웃라인은 뭐냐? 이상치입니다. 이상한 값.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교실에 여러분들 평균 키를 재는데 한 180, 170, 180 정도면 뭐 평균이라고 보겠는데 여기에 막 최영만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영만 선수는 2m 30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그 사람은 이 드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평균값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샘플로 본다면. 그래서 연속 안상블 모델 학습 구조로 쓰고요. 목적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별표. 바이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씁니다. 대표 알고리즘은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GBM이죠. 그다음에 에이다 부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 전부 다 부스팅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봤을 때 뒤에 부스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부스팅을 쓴 거예요. 부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자, 랜덤 샘플 with weight on error. 그러니까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예, 가중치를 주는 거죠. 스태킹은 네. 단점이 뭐냐면요. 스태킹은 모델 간의 보완은 가능한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산하는데 오래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델들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 모델들도 사실 앵상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들을 합쳐서 연산을 하니까 시간이 빽빽이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대신에 퍼포먼스는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요. 단 특징이 뭐냐면 대표 알고리즘에 어떤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델을 썼을 때 메타 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2단계 메타 모델을 뭐가 제일 좋다라는 게 없어요. 대표 모델이 없어요. 그걸 찾는 게 연구 주제예요. 제가 좀 찾은 바를 얘기를 드리면 통상적으로 이런 부스팅 모델을 썼을 때 메타 모델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썼을 때 가장 정확도가 좀 높았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도 그렇고 선행 이제 다른 학자들의 출판된 논문들을 보면 그나마 아니면 XG 부스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메타 모델을. 근데 메타 모델이 다른 모델 쓰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찾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사실은 연구자들의 몫이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스태킹 엔상블 방법은 뭐냐? 저것도 스태킹 엔상블이 나온 게 한 2015년 정도부터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그러면 뭘 제일 많이 쓰느냐?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게 AI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연구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최근에 썼는데 자, 적층, 결국은 스태킹이라는 게 영어로 스태킹이 뭐죠? 영어로 스택? 그쵸, 쌓는 거죠. 우리 블록 쌓듯이 레고 블록 쌓듯이 쌓는 거를 우리가 스태킹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쌓을 거냐? 직렬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직렬, 병렬 몰라요? 그러면 요 그림 보이시죠? 요 지금 모니터가 안 나와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태킹은 뭐냐 하면 하나씩 위로만 쌓는 거예요. 위로. 여기 햄버거 쌓듯이요. 빵 쌓고 패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병렬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태킹은 병렬이에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병렬 어떻게 쌓냐면 인공식량망 구조 있죠. 인공식량망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걸 합쳐가지고요 스태킹의 병렬 구조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건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임의로 6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고요. 두 번째 세컨드 레이어에서는 예를 들면 또 퍼스트 레이어에서 임의로 4개 알고리즘 또 선택해요. 그래서 세컨드 이제 층을 만들고 마치 딥러닝 같죠. 예. 딥러닝이라기보다 뭐 멀티 레이어 아티피셜 그 모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은 예를 들면 또 다시 퍼스트 레이어에서의 임의로 5개를 썼습니다. 알고리즘 이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되면 자, 이것을 우리가 멀티플 스태킹 엔sembl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 드린 거여서 위로만 쌓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도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전반부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죄송한데 쉬지 않고 한 15분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해도 되죠? 네. 괜찮아요? 어때요? 좀 난이도가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죠? 예. 어려워요. 네. 어렵죠, 당연히. 최근 건데. 네. 스테이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작품이?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떤 소리서? 교수님이
나 말고 어떤 수업이나 뭐 이런 데서. 수업에서 아직 한 번도 그렇죠. 이게 최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태킹은 지금 소위 그 AI 대학원 있죠. 고려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최신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후반부는 뭐냐?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옵티멀한 피저를 지금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피저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개별 싱글 모델이 아니고요. 자, 스태킹 안삽을 멀티포 모델을 쓴 거예요. 그죠?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각종 좋은 재료를 다 모아서 맛있는 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하는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스태킹 안삽을 쓰면 결국 뭐가 좋아지느냐?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결과가 그쵸. 예측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소위 액큐러시라든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를 썼을 때보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료 영역에서는 정확도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찬민이를 얘기해 볼게요. 찬민이가 저한테 검사 받으러 왔어요. 제가 병원 의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왔어요. 제가 머신러닝을 돌렸더니 찬민이한테 일주일 후에 죽을 확률이 80%로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정확도는 한 98%예요. 그럼 듣고 찬민이는 나 일주일 후에 죽겠구나 하고 갈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을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안 죽을까를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쵸? 단순히 수긍하고 돌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왜?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익스플레이션이에요. 설명력이에요. 우리가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CNN을 써서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가정해볼게요. 이런 건 설명력이 필요 없어요. 정확도가 중요하죠.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숫자를 얼마큼 잘 인식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게 왜 1로 나오는지 2로 나오는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료 영역에서는 내가 앞으로 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했으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 모형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XA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위에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XAI의 지금 제가 도식을 그림을 여러분들 수업 전에 드렸는데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개의 훈련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여러 개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CNN 컨버런스 네트워크라면 이게 고양이냐 개냐를 이제 구분하게 되고 예를 들면 프레벌런티가 지금 0.93이니까 3%의 확률로 이것은 캐시예요. 네, 고양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난 걸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AI 방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딥러닝을 써도요. CNN을 써도. 자, 그렇다면 XAI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결론이 왜 났는지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쓰면 이게 귀가 뾰족해서 고양이라고 한 건지 꼬리가 길어서 고양이라고 한 건지 수염이 길어서 고양이라고 한 건지 이걸 구분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 흉씨 같은 경우는 우리 베트남에 오셨는데 우리 뭐죠? 병리학, 패솔로지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패솔로지는 만약에 단순히 패솔로지 한 그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뭐 세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봐서 그 병리학 조직을 보서 검사를 하죠. 이게 만약에 설명력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아무리 컨버런스 네트워크로 이게 양성 종양이라고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이 구분했다고 해도 이게 왜 양성인지 이게 왜 양성인지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크기 때문에 그런 건지 깊이 디스 때문에 그런 건지 맞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이제 XAI인데 이게 이 다음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시면 전통적인 딥러닝에서의 해석력 문제를 우리 이 XAI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왜 생기느냐? 자, 딥러닝은 역전파 구조예요. 예, propagation, 그러니까 역전파예요. 역전파 때문에 역전파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딥러닝 구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Y,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달한 것까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 심층 이 딥의 딥스가 길어지면 깊을수록 이 구조가 깊을수록 어떻죠? 다 계산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희미해져요. 자, 어쨌든 간에 블랙박스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즉 학습 과정에서의 네트워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XAI의 지금 예시를 제가 드러났는데, 자, 이거 정말 최근 겁니다. 이런 게 교과서에 없어요. 이게 정말 이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해석 가능한 모델 또는 설명 가능한 모델 또 투명한 모델을 쓰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양이가 나왔으면 이게 왜 고양이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털 수염이 존재하고 귀 모양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XAI입니다. 자, 예를 들면 종양이면 색깔이 빨갛고 이 종양의 크기가 몇 밀 이상이고 종양의 이 모양이 세모 모양이라서 예, 암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XAI 방법이 정말 최근에 나온 거라서요. 이게 합의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미지 연구나 영상 연구는 좀 합의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자, 그 보편적인 방법은 이미지나 영상 연구는 히트맵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히트맵 기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딥러닝 블랙박스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거꾸로 입력 이미지의 요소를 강조하도록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히트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AI가 판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하고 AI가 보는 게 달라요. 만약에 환희한테 물어볼게요. 환희가 개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개, 고양이 많이 구분하는 것들을 구글에 세웠잖아요. 개하고 고양이 있으면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 이건 개 사진이고 이건 고양이 사진이고. 인간 대표로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간 대표로서. 뭐 주둥이 길이라든가 아니면 귀 모양이라든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특정 요소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의 특정 포커스 요소를 보고 구분하잖아요. AI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컨버전스 뉴럴 네트워크는 주변부부터 판단합니다. 이 컨버전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수업들을 아마 다른 수업에 들으실 텐데 확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픽셀로 돼 있잖아요. 사진이 한 픽셀을 3x3로 9개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주변부부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변부터 판단을 해요. 즉 고양이랑 개의 부분을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둥이나 그런 길이가 아니라 주변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예시의 히트맵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고 계층별 관련성 전파 방법, 우리가 SA랑 LRP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 민감성 분석보다는 LRP 방법이 조금 더 효과 있다라고 지금 연구에서 보고들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커피하고 산이 있는 이 사진을 SA 방법, 민감도 분석 방법이랑 계층별 관련성 전파 방법으로 각각 지금 구분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대부분 가장자리를 지금 얘가 판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일종의 설명량인 거예요. 그림에서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XAI가 아까 보셨던 히트맵 방법, 경계선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정형 데이터에서 이거 어떻게 블랙박스 모형에서 설명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미지 정보에서는 픽셀은 결국은 0, 1 같은 거예요. 픽셀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근데 정형 데이터는 그런 게 아니라 컨티뉴스 배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몸무게 같은 경우는 뭐 61부터 뭐 99까지 쭉 있잖아요.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력을 부여할 것인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이거는 정말 좀 합의된 게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의 예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달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파는 뭐냐면 미국 국방사 산하의 이제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2018년부터 미국에서는 국방성 위주로 우리가 XAI를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온 전형 데이터에서의 XAI 방법은 세 가지 정도를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심층 설명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해석 가능한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귀납적 모델이라는 방법인데요.
대표적 예시를 제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지언 규칙 리스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형 데이터에서 우리가 XAI라고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베이지언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의 다변화 특징 공간을 단순하게 if된 문으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리스트를 쭉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랑 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이고 뭐 50살이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if된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모델을 쉽게 해석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고차원의 예를 들면 딥러닝으로 만든 모델을 이런 식으로 베이지언 규칙 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두 슬라이드 남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연구는 뭐였냐면 첫 번째 두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언셈블 러닝에서 스태킹이라는 방법을 써서 가장 예측력이 좋은, 예측 성능이 좋은 그런 머신러닝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피저, 옵티멀한 피저 셀렉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여기서는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룰 베이스드 메서드는 아니고 제가 했던 방법은 파이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트리 비주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플러 비주얼레이션을 써서 이것을 지금 그 if된 문처럼 하는 게 if된 문처럼 하면 글자처럼 돼 있으니까 복잡해요. 우리가 저거를 지금 여러분들 그 보시고 있는 수업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스키마를 이렇게 피규어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비주얼레이션을 썼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제목은 보시면 프리딕팅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anxiety disorder, 그러니까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엘더리인데 어디냐? Living alone in South Korea using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즉 설명 가능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를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 건강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병원을 와야지만 이것이 이제 그 진단이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독거노인들 잘 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들도 취약계층이죠.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좀 취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엔자이티를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던 게 이제 연구 테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래서 그 1558명의 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요. 그 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만든 이제 그 자가보고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장애 자가보고 척도, 줄여서 SAS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 사용된,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거기 있나요? 수업 자료 있죠? 네. 수업 자료 잘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잘라놓은 것 같은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용됐던 베이스 모델이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Light GBM, ADA Boost가 베이스 모델이었고요. 즉 베이스 모델은 싱글 프레딕티브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XGBoost 알고리즘을 메타 모델로 썼습니다. 즉 이때 즉 5개의 모델이 들어간 거죠. 개별적으로 5개의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ensemble 이제 경우의 수대로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복잡한 모델은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Light GBM, ADA Boost, XGBoost를 다 합친 모델이 제일 복잡한 모델이겠죠. 이렇게 했더니 Accuracy는 87.4%였고요. Precision은 85.1%, 그 다음에 Recall은 87.4%였고요. 그 다음에 F1 스코어는 85.5%였습니다. 이게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신체 계측이나 이런 어떤 인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 F1 조합 평균이
이 스코어가 85.50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경우에 이쪽 화면에 지금 저는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accuracy, precision, recall 등등등 쭉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성능을 딱 얘기해주고 싶은 지표, 인덱스를 하나만 고른 다음에 F1 스코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F1 스코어가 결국은 가장 밸런스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밸런스 대 액큐러시를 고르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확률을 보였고 이제 이런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었으니까 좀 어떤 사람들이 불안장애로 갖느냐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논문을 좀 보여드려야 돼서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 너무 지금 길게 했으니까요. 벌써 지금 80분 가까이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벌써 표현들 보니까 이미 뭐 넋이 나가 있네요. 지금. 네. 좀 많이 힘들었나요? 어때요? 아, 괜찮았어요. 네, 아니 뭘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였지만 이게 이제 메탈 링기스틱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아요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숨겨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운정이라든지 감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지금 그 블렌디드 러닝을 계속 수업에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오늘 여기까지 끝이에요, 사실은. 네, 나머지 이제 후반부 시간은 원래 우리가 12시까지 진행하지만 그 분량만은 이제 팀즈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컨셉 위주로 제가 그거를 에이다 부스트랑 지금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끄떡끄떡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뭐든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잠깐만요. 가까이 갈게요. 제가 안 들려서. 질문 교실 아니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그냥 애너테이션에 대한 건데요. 랭귀지에 대해서 혹시나 왜냐면 콩공 베이스한 친구들은 파이썬이 훨씬 익숙하잖아요. C 언어나 이쪽에서는. 예. 저는 C 언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쪽이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R 교재를 올려놓은 건데 이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때 얘기할 때 이거 수업 자료에 넣어놨는데 이게 원서예요. 영어 원서. 지난 시간에 설명 간단하게 드렸는데 근데 이게 제가 수업을 다른 수업에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1학년 수업에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넣었구나. 그래서 다시 넣었거든요. 네. 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어떤 파운데이션 아주 좋은 책이에요. 원래 이게 불법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요즘에 이런 이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프리웨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한번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끝났는데 왜 안 가요? 다음에. 끝났어요. 네. 잠깐 쉬신다길래 다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끝났어요. 지금 근데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좋아요. 질문. 사실은 네. 그리고 이거 미리 공지를 할게요. 미리. 제가 중간고사를 지금 볼만한 이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강제로 지금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실습식으로 무슨 모델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 지금은 이 자리는 지금 컴퓨터가 좋지만 또 밑에 내려가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 막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실습을 보려면 이런 장비가 다 좋아야 돼요. 네트워크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는 과제 대체로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의견 일단 물어보고 어떠세요? 과제 대체? 부담 없죠 좀. 그리고 출석 일단 잘해주시고 출석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과제는 제가 오늘 말고 뭐 컨셉은 미리 정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 따로 드릴게요. 팀제 공지해드릴게요. 중간고사 과제 대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100% 이론 수업도 아니었고 100% 실습 수업도 아니었고 실습을 원래 지난 시간부터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 시간을 바뀌느라 못했었고 오늘은 이거 마이크로 티칭 하느라 못했었고 맞죠? 그래서 지금 원래 R을 나갔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리그레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시고 그거는 데이터를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 좀 모델링 분석해오는 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파이썬을 하셔도 상관없고 R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둘 다 자료를 지금 R은 이제 수업 때 대면에 실습하실 거고 파이썬은 영상 계속 제가 올리고 있죠. 네, 좋습니다. 질문 뭐요? 인공지능. 그냥 오늘 배운 게 X AI 이런 게 그렇죠. 이제 AI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적 좀 최신으로 나온 그런 개념이죠.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미국 국방성에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펜타곤이라고 그러나요? 미국 국방성? 거기서 한 거예요. 네. 이제까지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이때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야가 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이 처음에 등장했던 분야는 보통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에도 나중에 말씀을 살짝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모델링하고요. 머신러닝하고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통계적인 모델링은 추정하고 가설, 추정, 확률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분포를 확인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냐 하면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설은 연구자가 어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면 암에 걸린다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이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 확률적으로. 근데 머신러닝은 그런 검증이 안 들어가요. 머신러닝은 그래서 분포나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는 잘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 수집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컴퓨터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계산을. 사람이 왜냐하면 연산하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제일 처음 했냐면 자동화 시스템, 불량품 검출, 뭐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인식 이런 쪽에 시작했어요. 이런 쪽에서는 설명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고 있는데 갤럭시 핸드폰 불량품이 10,000대당 하나가 불량품이 나온다고 가정해볼게요. 두 개가. 근데 이 2개가 왜 생겼는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팔려면 불량품을 빨리 선별해서 줄이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왜라기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개당 2개가 아니라 10,000개당 하나로 줄이면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식이었는데 왜 설명력이 계속 요구되냐면 계속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정확도 높이는데 계속 이게 열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파고 나온 이후부터는 계속 정확도 높이는데 열중했어요. 이게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어떤 퍼셉트론 이론이 나온 게 꽤 됐어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많이 안 썼던 게 한 90년대 초반만 해도 퍼셉트론으로 확률이 정확도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감별해내는 게 몇 %인지 아세요? 80%대였어요. 80%가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이미지 분석에서 80%가 낮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지하 주차장에 번호판 빨리 인식해서 주차권 발행해줘야 되는데 10대 중에 8대는 정확한데 2대는 잘못된다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정확도가 지금은 99.8나 99.9 거의 100%에 수렴해요.
요즘에는 정확도 높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붐이 난 거예요. 붐. 막 폭발적으로 스톱. 아주 막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병리 조직하는 데도 쓰이고 병원에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분야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설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도보다. 예를 들면 제가 한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제가 88%인 거랑 암에 걸릴 가능성이 89%인 거랑 큰 차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이 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량품을 선별하는데 1%는 88에서 89의 1%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불량품을 10만 달러에서 10,000달러로 줄일 수 있다면 9만 달러가 이득이잖아요. 그때 1%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88%에서 89%로 늘리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왜 암에 걸리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요즘에 설명 가능성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양이냐 개냐 구분하는 것보다 이게 왜 고양이로 구분했는지, 왜 개로 구분했는지, 이 AI가 왜 어떻게 도대체 연산을 했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달라요. 아까 말씀 중간에 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이 보는 거랑 AI가 보는 거랑 달라요. 좀. 그러니까 AI는 개와 고양이를 좀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고요. 사람은 보다 더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포커스에 맞춰서. 네. 재밌어요. 이 분야가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외우고 암기하고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처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진입 장벽 낮아요. 장벽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유튜브에서 누구나 학원에서 코드 배우면 되잖아요. 6개월 1년이면 배워요. 진짜로. 파이썬 6개월 동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막 8시간씩. 웬만한 건 돌릴 수 있을걸요? 주어진 데이터. 근데 그 이그제플 데이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게 모델이 되게 많이 금방 바뀌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 저런 교과서 없어요. 지금 내용이 정말이에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설명 가능한 AI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18년, 19년 그때 진행했어요. 3년 정도 길어요. 근데 지금 벌써 속도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너무 빨라서 변화 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뭐 이제 사장님이 되실 금수저니까 이쪽은 좀 제외놓고 만약에 뭐 찬민이나 아니면 흉씨 같은 경우에 뭐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AI를 적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 참이 왜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전혀 새로운 걸 요구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잘 빨리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흉씨가 병원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걸 만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걸 뭐하러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재밌어요. 이게 되게.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